내일부터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 수소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CEO들도 순방에 동행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위 5% 기업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코스닥 신지수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은행이 예금과 대출, 카드 같은 소비자 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GT은행은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업과 이자 수익에 힘입어 국내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카드업계는 웃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G20 정상회의와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헝가리 국빈 방문을 비롯해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예고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찾는 것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탈리아와 영국을 거쳐 국빈 방문하게 될 헝가리는 유럽 공급망의 핵심국입니다. 자동차와 의약품, ICT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이면서 특히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함께 지역 협력체 비세그라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세그라드 그룹과 비즈니스 포럼, 정상회의, 양자회담 등 광폭의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EU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대상이자 최대 수출 시장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리나라 65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등에서도 협력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방문에 앞서 G20과 COP26계기로도 다양한 세일즈 외교가 기대됩니다. 앞선 G7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상들이 대면 참석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양자회담을 요청해온 나라가 상당수가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3개국을 돌며 7차례의 크고 작은 양자회담을 소화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ICT, 수소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고 백신과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을 비롯한 동유럽 지역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방미 때처럼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우리 경제사절단이 어떤 투자 보따리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했던 경제사절단은 44조 원에 이르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먹거리 분야들이었습니다. 당시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절단을 일으켜 세운 뒤 연거푸 고맙다고 말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의 부족함,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이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유럽 순방길에 함께하는 경제사절단, 또 한 번 깜짝 투자 보따리를 내놓을까? 문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헝가리를 비롯해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까지 이들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의 전자, IT와 자동차,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제조기지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SK와 LG 등 우리 기업들 또한 이미 650여 곳이 진출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연간 33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체제를, LG는 폴란드에, 삼성과 SK는 헝가리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근까지도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환경,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제 경제와 보건,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해외 정상들과 심도 깊은 대화에 나설 계획인 만큼 경제사절단이 전기차와 배터리, 바이오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깜짝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지난 방미 때와 달리 이번 사절단은 재계를 대표해 동행하는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고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상위 5%를 선별해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코스피나 해외 증시 상장을 더 선호하는 이른바 코스닥 패싱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상위 5% 우량 기업만 편입된 새로운 코스닥 지수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거래소가 우량한 혁신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중 상위 5% 내외를 선별해 초우량 기업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업 수로 따지면 70에서 80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업을 위해 해외 홍보와 상장 지원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새로운 지수를 통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대비 기업 수가 절반 가까이 적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지수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 현재 코스닥 기업은 우량, 벤처, 중견, 기술 기업 등 4가지 분류로 분류되는데 현재 가장 상위 등급인 우량 기업부가 30% 가까이 차지해 특색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거래소는 상위 5% 기업 선별을 통해 사실상 경쟁력 없이 방치된 기존 분류법을 백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상위 5%에 속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선보일 예정입니다. 거래소 측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해 종목 편입과 퇴출을 까다롭게 하고 ESG 경영을 비롯해 재무 구조 등 경영 안정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렇게 지수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증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도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 역시 이런 해외의 방식을 차용해 이번 지수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코스닥 내 별도 기업군과 지수 신설을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나스닥의 우량 기업군인 글로벌 셀렉트 마켓을 포함해 3개 파트로 체제를 개편했고 북유럽과 영국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별도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신설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나스닥의 글로벌 셀렉트 마켓 사례를 모델로 삼아 관련 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006년 기존의 2티어 체제에서 3티어로 바뀐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블루칩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위 그 상장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글로벌 셀렉트 티어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차별적인 상장 규정과 어떤
공시규정,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업 지배 구조 요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가 벤치마킹할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은 매출액, 영업이익, 시가총액, 일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시총 상위 100개의 비금융 기업들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돼 미국 증권 시장을 넘어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코스닥 내 별도 초우량 기업군과 지수를 만든다면 그동안 다수의 불공정 거래 사례 등으로 평판이 낮았던 코스닥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인 반면 코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10%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패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매력 요인이 될 것이라고 증권가는 평가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꺼리는 뭐 시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세그먼트를 하나 신설하자는 것에는 좀 더 높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묶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 투자자의 니즈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외면으로 위축됐던 코스닥이 이번 개선안으로 도약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단독 취재한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지수를 새로 개발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당국이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좀 불거져 왔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소위 유니콘 기업들이 사실 뭐 뉴욕 증시 상장을 하면서 사실 그 한국 증시를 좀 패싱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후에도 보면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뉴욕행을 고려하다가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켓컬리를 비롯해 야놀자들도 이 대열에 좀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위기감이 커진 것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코스닥 우량사 지금 있는 좀 코스닥 우량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들도 여러 확인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특히나 좀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코스닥 시장 차원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카드를 좀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로 이탈하는 유망 기업들을 좀 붙잡아야 하는 그야말로 좀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시도로 보이는데 지수를 그냥 아무 때나 출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지수가 만들어지는 건 뭐 당연히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초우량 기업을 선별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점도 당연히 부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 편입 기업들이 투자자의 좀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관심이 쏠려야 이를 좀 추종하는 뭐 테마 ETF 등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투자자변이 확대되면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유입되는 이렇게 되면 또 평판이 좋아지고 코스닥에 상장한 또 유니콘 기업이 늘게 된 소위 말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예.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좀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출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천선을 넘어서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증시를 보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만약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수를 내놓은들 이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 소위 말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언제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상위 5%를 뭘 기준으로 추려낼 거냐 이것도 좀 흥행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이 단순히 시총만 높다고 다 좋은 기업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풀어야 할 뭐 대표적인 숙제로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평판이 낮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일부 뭐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 시장 대비해서 보면 뭐 일부 불공정 거래 사례가 좀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 좀 작고 또 전반적으로 좀 평판이 낮아지는 좀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단순히 뭐 시가총액이 높다. 이런 걸로 만일에 그 지수에 편입을 하거나 이런 좀 특별 대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평판도 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래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코스닥 내 VIP 선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좀 가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지배구조 부분에서 좀 상장사들의 변화가 좀 수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편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특히나 이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좀 계속해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 이 거래소가 일단 계획 중인 지금 분류법 같은 경우에 이 과거부터 사실 논의가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실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수의 편입에 강점이 만일에 없다면은 이 편입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 좀 혜택을 좀 충분히 좀 내놔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 투자자가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선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 뭐 선별 기준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가총액에선 좀 벗어나는 뭐 네. 그런 틀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무 구조라든지 뭐 경영 안정성이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는 ESG 경영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검토 항목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별 방식에 있어서 좀 공정성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주가지수위원회처럼 외부에 따로 좀 평가 기관을 둬서 좀 공정성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상위 5% 지수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기존의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영향을 받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 코스닥 지수 안에 이 우량 기업에 대한 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초우량 기업 관련 지수가 잘 되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좀 돈이 몰리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초우량 기업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간의 좀 자금 유입에 있어서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업들이 더 잘 보이게 드러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니까 코스닥 전체 파이는 커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상위 5%랑 나머지 95% 기업들 간에는 좀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새로운 지수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당연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제 확 벌어지는 극과 극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좀 적을 수 있으나 예. 해당 기준 선별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느냐 또는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좀 그 자금 유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다음 달 중으로 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관련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장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좀 들을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서 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좀 가능한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포항은 주요 해안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있는 지역이라서 영화나 또 드라마 촬영이 많이 올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아주 아름다운 해수욕장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체험용 조형물도 함께 있기 때문에 포항에 관광을 하거나 또 이렇게 들러서 잠시 둘러볼 수 있는 아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50% 늘었다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올해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대체 주거지로 찾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올 들어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는 2만 8천 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년 전보다 34%, 64%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경기도가 더 많이 늘었네요. 예. 서울은 보통 이제 직장이 많아서
오피스텔이 좀 비좁아도 출퇴근 시간을 생각한 청년 직장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경기도에서까지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매수보다는 임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매수 수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시세 차익보다도 아파트를 이제 대체해서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된 오피스텔 절반 이상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였는데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취득세 규제가 덜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이 취득세가 8%인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형이 아닌 나머지 다른 평형의 오피스텔은 투자보다는 실제 거주의 목적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 올 들어 경기도에서 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4건 중에 한 건이 이 아파텔이었습니다. 최근 남양주 별내와 위례, 광교, 고양, 삼송에 이 아파텔이 대거 들어섰다고 하고요.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넓고 아파트보다는 저렴해서 대체 주거 수요로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오피스텔도 넓기만 하다면 거주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파트만큼이나 쾌적하지 않나요? 요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 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한 집당 대지 지분이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대부분이 땅값이 높은 상업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좁은 땅 안에 층수를 많이 높여서 짓게 됩니다. 때문에 세대별로 나눠 갖게 되는 땅의 지분이 적은 셈이죠. 땅의 가치는 영원하지만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아파트보다는 적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아쉽겠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아파트 못지않게 쾌적하다고 하는데 투자 말고 거주만을 위해 집을 고르는 분들이라면 고민해 볼 만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쿠팡 31만 명 개인정보 노출입니다. 예. 쿠팡의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유통업체 쿠팡에서 고객 31만 명의 성명과 주소 일부가 다른 회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쿠팡은 어제 배송지 표기 작업과 관련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선을 하던 중에 회원 31만 명의 성명과 기본 주소 정보가 일부 회원의 앱 상단에 1시간가량 노출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쿠팡이 직접 밝혔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쿠팡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인지한 후에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안에 관련된 고객들에게는 쿠팡이 별도로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일도 일이지만 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주요 포털과 SNS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들을 조사했는데 3곳 중에 한 곳은 이 개인정보를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사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마케팅 동의 권유를 다른 동의사항과 일괄로 운영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도 막는 상황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도 안 된다. 이 거대 플랫폼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갑질을 하고 싶으면 일단 개인정보 관리부터 잘하는 게 먼저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양상추 빠진 햄버거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어딘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햄버거에 채소가 안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져서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맥도날드 측이 공지를 했습니다. 대신 맥도날드는 양상추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
쿠폰을 주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상추 대신 무료 음료 쿠폰이라 어쩐지 이 동등한 교환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불고기 마카롱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 정말 그 정도로 양상추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한파 불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예. 무려 17년 만에 찾아온 한파 때문에 이 양상추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 양상추 10kg당 가격은 평균 36,931원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싸진 수준입니다. 또 양상추는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동안 수급 불안정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브웨이도 양상추 냉해로 샐러드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고 다른 프랜차이즈로의 파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롯데리아와 맘스터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수급 문제가 없는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마케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게 롯데리아 일부 제품의 홍보물인데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양상추가 2배다라는 문구가 최근 상황과 맞물려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추도 금값이 됐는데 양상추마저 값이 치솟았다니 가볍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마케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시티은행이 한국에서 소매 금융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출은 어떻게 갈아타야 할지 또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객들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티은행은 일단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만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한국시티은행을 이용해온 A씨. 자산관리 서비스와 대출 등을 받아왔는데 당장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출만 해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 관리까지 겹쳐 당장 옮겨갈 곳이 없습니다. 외국계 은행이라서 그런지 대출 한도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한도 적으니 일부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할 판이죠. 카드 이용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B씨의 경우 10만 포인트 넘게 쌓인 카드 마일리지를 조만간 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 해지 후 6개월 내로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아섭니다. 시티은행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유효기한이 따로 없었어요. 시티은행이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갱신이 안 됨으로써 그거를 다 못 쓸 수도 있고 쓰려면 빨리 써야 되는 경우. 한국시티은행은 조만간 모든 예적금과 대출, 카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은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연장 여부는 상세 계약마다 다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단 날짜도 밝히지 않은 상황. 일단 대출 옮겨타기를 돕기 위해 한국시티은행 측은 다음 달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타사 제휴 서비스에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휴카드는 계속해서 신규 신청을 받고 포인트와 마일리지도 제휴사 정책을 따를 예정입니다. 외환송금, 환전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시티은행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면밀히 살펴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3분기 4대 금융지주사 계열 카드사들이 눈에 띄는 순이익 증가를 거뒀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결제가 활발했던 일시적인 영향인데 카드사들은 이런 결과가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당국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사들. 특히 올 3분기에는 지주 계열 카드사들 모두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이 14.6% 증가했고 KB국민카드도 46.6% 늘어난 순이익을 냈습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의 순이익도 같은 기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카드사들이 올 초부터 꾸준히 마케팅을 축소해온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결제 등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높은 실적 증가세에도 웃지 못하는 카드사. 바로 다음 달로 예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진행되는 수수료율 적격 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카드사들의 늘어난 순이익이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인하돼 현재는 연매출 30억 원 미만까지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현재는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시중 판매에 대한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다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적자 폭은 더 확대될 거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CEO들을 소집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하가 점쳐지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의 추가 인하는 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풍부한 유동성이 축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과 인프라 같은 대체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와 금리 인상 우려에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기 어려워지자 부동산이나 원자재, 인프라 등에 대한 대체 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에스크 2021에서는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과 운용 대가들이 모여 대체 투자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플레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함께 금리 인상론이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이 세계 경제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략적 투자가 중요합니다. 대체 투자는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대체 자산 시장은 현재 1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현재 11% 수준의 대체 투자를 2024년 1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기대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근 기업 경영권 인수에 특화된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에 지분 투자를 한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해외 운용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투자한 첫 사례입니다. 배당 수익을 취하는 것은 물론 파트너십을 통해 유망투자처의 공동투자 기회를 선점할 목적으로 진행한 투자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해외 사무소의 인력을 더욱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운용 규모 2천억 달러를 돌파한 한국투자공사도 현재 16% 수준의 대체 투자 비중을 2027년 25%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조직 개편까지 단행한 투자공사는 사모펀드를 통한 테크와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기반의 안정적인 코어 전략에 주목하고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 확대 등으로 구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물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으로 물리적 만남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투자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편안하게 들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예. 이 다우랑 또 S&P 지수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그랬죠. 이런 와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걸까요? 이번 주에는 역시 이제 천슬라라고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테슬라 아닙니까? 전기차 업체? 네, 맞습니다. 이 주당 $1,000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슬라라고도 불리는데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차 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다 뭐 이래가지고 업체들 차를 거의 생산을 잘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경기는 좋아지는데 팔 수 있는 차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오히려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요? 어째 좀 신기한데요? 네, 그렇죠. 이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유독 테슬라만 좀 고공행진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이 GM과 그리고 포드사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판매량이 거의 20-30%가량 좀 떨어졌는데 예. 테슬라만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은 악재 속에서 유독 테슬라만 승승장구하고 있다. 비결이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핵심 3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차 생산의 반도체 자체가 원래 적게 들어간다? 네, 이 MCU라는 칩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의 핵심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MCU라는 칩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좀 두뇌 역할을 한다, 브레인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MCU가 총 4개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 수십 개에서 정말 많게는 수백 개까지 MCU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MCU가 들어가고요. 다른 차들은 수십 개, 수백 개씩 쓰는 반도체를 4개만 쓴다. 월등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테슬라가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면서 반도체 수를 최대한 줄여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 말이 사실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컴퓨터 한 대로 문서도 작성하고 게임도 하고 또 뭐 정보 검색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플스가 보이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사서 게임하고 또 문서 작성하려고 타자기 사고 또 뭐 정보가 필요해서 뭐 책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이제 컴퓨터 한 대로 모두 하는 게 효율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자가요, 바로 테슬라 차량의 구동 방식이라면 이 후자는 다른 차량들의 일반적인 구동 방식이다라고 좀 네. 비유를 들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을 제어한다라던가 네. 브레이크 제어나 아니면 에어백 컨트롤 등을 하기 위해서 주요 부품들 하나하나에마다 반도체 칩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일반 차량들과는 다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통합 제어 장치만으로 수많은 기능들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실제로 좀 테슬라 차량 내부를 좀 보시면요. 저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 이렇게 약간 에어패드, 아이패드 같은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사실 웬만한 기능들 조작이 다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차 한 대당 필요한 반도체 숫자가 테슬라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를 설계할 때부터 이것저것 따로따로 이것 저것 따로 이렇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머리에서 이제 기능들이 수행되도록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반도체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핵심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 반도체 공급난의 메인은 MCU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MCU를 쉽게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다른 회사의 MCU를 써도 차량이 굴러갈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과 터치스크린 등이 재설계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새 칩을 찾아서 새 펌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차량에 통합하고 또 테스트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었다라고 좀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던 거죠. 이건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반도체도 잘 알아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 공급난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반도체 공급난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요. 이 바로 공급망 관리가 수월하다라는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를 해서요. 이 반도체 생산업체에다가 설계도를 주고 그리고 이거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거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이런 직접 주문을 넣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급 현황 체크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좀 수월했던 거죠. 예. 이 생산업체에다가 바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A 회사가 반도체 단품을 생산해서 B 회사에다가 넘기면요. 그 B 회사가 그걸 갖고 이제 세트 부품을 만듭니다. 이 세트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과 같은 이제 부품들을 말하는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가 B 회사로부터 이제 완성된 부품을 받아서 이거를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동차 회사가 사실 반도체 공급 현황을 체크하려면 B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또 B 회사는 A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고 또 심지어 차량들의 모델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이번 공급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테슬라는 여러 면에서 좀 효율성을 갖춘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공급난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만의 독주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물론 테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트럭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에 많은 셀과 또 많은 칩을 필요로 하는데 2023년까지는 이 심각한 공급망 부족을 극복해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스터나 사이버 트럭 그리고 테슬라 세미 등 일부 모델들의 출시 계획이 연기된 상황이고요. 이 차 생산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사실 이제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시각에서 생산 공정을 완전히 좀 혁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테슬라의 성공의 비밀을 들어봤고 네. 다음 소식도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이번에는요. 사실 좀 복잡한 반도체 이야기로 머리가 많이 지끈지끈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랑말랑한 주제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앵커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뭐 석유를 앞으로 안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사우디의 탄소 중립이 곧 석유 생산 감축으로 이어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도 이 섣부른 정책 전환이 가격 폭등이나 연료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석유 생산은 계속하면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바로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보전하는 일도 하겠다 이런 건데 일종의 뭐 먹었으니까 운동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 네, 들려요. 맞아요. 뭐 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네. 뭘로 그렇다면 이제 상쇄를 하겠다는 겁니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나무 심기입니다. 나무 심기. 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나무 4억 5천만 그루를 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탄소 포획 저장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이 거론이 되는데요. 특히 탄소 포획 저장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나 또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의 어떤 세계적인 보호들이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좀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탄소 포획 저장 기술이요? 이게 어떤 기술이죠?
대기 중에 있는 탄소만 따로 모아가지고요. 지하에다가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거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탄소 포획 저장 기술에 대한 어떤 기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모집한 탄소는 석유 시추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탄소를 주입하면 일반적인 방법보다 30에서 60%가량 더 많은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소 포집을 해서 석유를 더 생산한다.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 아닙니까? 뭔가 아이러니하죠. 예. 이게 사실 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묻는다는 이 발상이 굉장히 획기적이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전력을 또 어마어마하게 써야 하고요. 이 탄소라는 게 또 기체이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묻어놨다 하더라도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건 어때요? 4억 5천만 그루를 심겠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짐작이 되진 않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요. 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가 1년에 배출하는 탄소량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2,300만 톤입니다. 그리고 30년생 나무 기준으로 한 그루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대략 10kg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직 나무로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켜 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62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밝힌 계획이 4억 5천만 그루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사실 뭐 이걸 놓고 4억 5천만 그루밖에 안 심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는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몇십 조에서 몇백 조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우디의 이 탄소 중립 선언은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좀 선언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도 됩니다. 네, 사실 그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COP26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2030년까지의 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탄소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이 석유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손을 누가 키우냐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탄소 중립이라는 계획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Red light, green light was one of my favorites, to be fair. It was so much fun. I thought I moved, but I didn't. I'm glad I wasn't caught out. Yes, I'm going to Korea. I have my passport already set. It's all set to go, and I'm gonna go. 실적 시즌에 접어든 우리 시장, 오늘은 내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S-오일입니다. 3분기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제 마진이 회복되고 윤활유 부문 호조가 지속되면서 컨센서스 상회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 4분기에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다 올 상반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가 상승 기조 그리고 수요 회복 분위기는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4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 섹터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3분기 실적은 매출은 7%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이렇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협상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충당금이 일부 환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자회사로 수급 분산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추후에 지분 가치를 바탕으로 신재생 관련 신사업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기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망은 좋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분기에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출하 대수가 예상보다 15%가량 적었고요. 역시나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라서 모듈 부문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4분기부터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락다운이 완화되면서 내년까지 반도체 공급 개선이 이뤄질 거다라는 증권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격이 컸던 모듈 부문 실적이 4분기부터는 정상화되면서 실적 반등 기대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수치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일정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